저는 몇 달 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저랑 사촌 동생 둘 다 외동이라 어릴 때부터 친자매처럼 잘 어울려 지내고 각별했는데 제가 취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대입 준비에 대학을 다니느라 바빠서 못 본 지 꽤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이쁘고 기특한 동생입니다. 제 사촌 동생은 그 흔한 과외나 학원도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어디 하나 흠잡을고 덥을 정도로 착하고 어느 곳 하나 빠지는 데가 없을 정도의 여동생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결혼을 하는 결혼식 당일날 사촌 동생이 왔는데 정말 무난한 옷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예쁘고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누구냐고 물어보고 다들 참 예쁘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심 잘 자랐다 싶어서 기뻐하고 뿌듯해하던 와중에 결혼식 이후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제 사촌 여동생을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것도 시이모님 아들한테 말이죠. 학벌이면 학벌, 외모면 외모 어디 하나 빠지지를 않는 동생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양아치 같은 놈을 들이대고 엮어달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주제를 모르는 듯 합니다. 아직 대학생이고 미래가 창창하니 안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려도 너무 집요하네요. 시이모님이 돈이 조금 많다는 거 하나의 부심은 어찌나 부리는지 사촌동생을 상대로 가격 후려치기를 하는데 초반에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드를 쳐주던 신랑도 꼴보기가 싫었을 정도입니다. 원래 그렇게 난감한 일이 있으면 중재를 해줘야 할 시어머니나 남편이 한번 소개시켜주면 좋지 않냐. 결혼한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 그리고 결혼한다 한들 촌수 보면 멀어서 상관없다고 하네요. 심지어 여자는 대학 직장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시집 잘 가는 게 최고다라고 헛소리나 하고 저번 주 토요일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또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동생 남자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데다 지금 변변한 직장도 없이 대학교도 가지 않고 백수처럼 놀고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자들 문제로 속을 꽤 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시동생의 얘기를 몇 번씩 들었는데 여자와 사고를 쳤다는 얘기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소개해달라는 말이 짜증나서 요즘 어린애들은 자기들이랑 비슷한 급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던데 괜히 말했다가 저랑 사이 멀어질까 겁난다 대놓고 얘기했더니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고 듣고 있던 신랑도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처제랑 걔랑은 스펙부터가 다른데 왜 자꾸 걔를 갖다 붙이냐고 아무리 처제가 탐나도 똥된장은 구분하라면서 이모한테 전화라고 짜증을 대신 내주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이 아니었지만 제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저와 얘기를 한 이후로는 생각이 달라져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을 하셔서 어머니가 부르고 불러야 겨우 시댁에 가는 수준이 되었죠. 그리고 만났을 때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님과 시이모님은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한 통씩은 꼭 전화랑 문자가 옵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열이 받아서 신랑한테 쏘아붙이면 신랑은 또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혼인신고 도장 찍자마자 아들 이혼시키고 싶냐고 적당히 하라고 화내고 난리를 부려도 그때뿐입니다. 좀비도 아니고 떼어놓고 떼어놔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시니까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남편도 참다가 도저히 저에게 부끄럽고 미안해서 이모님께 전화해 그런 것 좀 하지 말라. 넘볼 걸 넘봐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한답니다. 그 여자만 만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인생을 새로 살 것 같으니 꼭 소개를 시켜달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신병원을 넣어야 하나 그 얘기 듣는 순간 욕이 나올 뻔한 거 겨우 참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제 사촌동생한테 제일 미안할 따름이네요.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생각도 깊어서 누구한테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까워 죽겠을 동생인데 괜히 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이 고민을 얘기하면 저까지 창피한 기분이라서 친정에 이 말도 못하겠고 답답해서 환장하겠네요. 남편은 여차하면 시댁에 아예 발길 끊자는데 이런 걸로 시댁에 안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시아버님이 계신다면 발길을 끊더라도 괜찮겠지만
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그렇게 하자는 걸 쉽사리 그러자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 헛웃음만 나오네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시이모님이 전화와서 대뜸 사촌동생이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지라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랑이랑 입 맞춰놓고 같은 학교에 돈 많은 의대생이랑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도 의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남자는 돈 많은 게 최고다. 우리가 의사한테 대접받는다라는 엉뚱한 대답만 돌아오더군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번호만 알려달라 번호만 주면 애들끼리 알아서 할 텐데. 둘이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며 말하는데 이쯤 되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감이 오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말도 안 듣고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는 그런 고지식한 어른들이죠. 결혼하기 전 상견례 할 때는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을 했고 딸만큼은 아니어도 자주 찾아뵈어야겠다 다짐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제 편으로 돌아서주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분명 이혼을 했을 거예요. 참 씁쓸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말씀드렸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남편이랑 3년 연애하고 결혼하였습니다. 연애 초반 때부터 경제력 없는 남친 뒷바라지하며 살았네요. 친정도 넉넉하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빨리 시작했기에 제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죠. 만난 지 1년쯤 안 됐을 때 남친도 취업을 했고 항상 제가 부담하던 데이트 비용도 남자친구가 60%, 제가 40% 이렇게 나눠서 데이트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생각도 없었기에 딱히 남자친구가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 별로 생각도 없었고 간섭도 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그건 남자친구의 돈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막상 결혼 얘기가 오고 가자 알게 됐는데 남편이 시댁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얼마 없는 걸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돈에 대한 장애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결혼하고 모아도 된다고 말했고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부부 아니냐며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해주셨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고 그 돈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살던 빌라는 순전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고요. 빌라가 크기도 작고 작업용 스튜디오에 침대만 있는 구조라서 신혼집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도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단 예물도 전부 다 생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서로 모아둔 돈을 합해서 그 밖에 들어가는 곳에 결혼 비용으로 쓰게 되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댁에선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한 거죠. 남자친구가 여지껏 시댁에 빚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에 딱히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자친구의 성실함과 사람 됨됨이에 반했기에 제가 좀 더 여유 있으니 제가 더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자꾸만 시댁에서 간섭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프리랜서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기에 저는 거의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제 일의 특성상 일이 들어 오는 게 들쭉날쭉한지라 어떨 때는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 참 피곤하고 불편했죠. 결혼할 때 예단 예물도 하지 않으셨고 상견례를 할 때도 특별히 우리 집 재산에 대한 얘기나 그런 걸 하지 않았기에 저희 집안의 재력이나 제 경제력을 잘 모르셨습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 집도 남편이랑 저랑 둘이 모은 돈 합치고 대출해서 산 집인 줄 아시더라고요. 남편이 이제껏 빚도 꼬박꼬박 갚고 시댁에 용돈도 틈틈이 챙겨드리다 보니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친정에서 집 해온 건 시댁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보같이 그러자고 했던 게 화근이었네요. 주눅 들어있던 남편이 불쌍해서 그런 선택을 한 제 스스로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집안 차이 나는 거 시댁에 알면 아들 팔려간다고 알아 누우실 고지식한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매주 3번에서 4번은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당최 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일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무슨 일이냐고 콧방귀를 뀌시고요. 옛날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고 어차피 제가 아는 일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듣지도 않으실 뿐이라 적당히 맞춰주다 남편 핑계대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시는 거라면 오죽할까요? 오실 때마다 안방 열어보고 제 물건 뒤지고 집에만 있는 애가 사치가 심하면서 이런 것도 다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냐며 옷이나 화장품 한 2개씩 저도 모르게 집어가고 말하면 할수록 정말 제 입만 아프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도 열심히 돈 벌어요 어머님이라고 하면 그걸 누구 코에 붙이겠냐고 네 용돈이나 하겠지 하면서 무시를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 얼굴 봐서 참자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사건이 터져버렸네요. 작업물 보내놓고 최종 컨펌 받고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밤을 새서 다크서클 내려온 눈 보고 넌 시애미가 왔는데 동태눈가를 하고 있냐며 시비를 거시더군요. 시누이도 옆에서 우리 우는 거 못마땅해요? 하면서 거들었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어제 일하느라 밤새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몰골로 힘들게 직장 나가는 자기 아들 배웅이나 했겠냐며 아침밥은 챙겨줬냐고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몸은 힘들고 잠은 못 자서 머리가 빙빙 도는 와중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옆에서 쨍알쨍알대고 또 안방에 들어가려는 시누이가 거슬려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나 봅니다. 남편 만나 집에서 호강하는 주제에 시애미를 개떡같이 알아도 유분수지하면서 삿대질하더군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니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친정 부모님 걸고 넘어지기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집이 내가 산 집인 건 아시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기가 네 집이냐 우리 아들 집이지라고 하면서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 해본 게 못된 건 어디 가서 배워온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미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잘난 댁 아드님 취업 전까지 걷어먹인 게 저고 시댁 빚 갚느라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어서 결혼 못할 뻔한 어머님네 아들 인품 하나 보고 데려온 대인배가 접니다. 제가 제 소유의 빌라 팔고 못한 돈이랑 저희 친정에서 주신 돈으로 구한 집이고 명의도 제 명의인데 어디가 당신네 아들 집이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 말이 끝나자마자 싸대기가 날라오더군요.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남편 잡아먹을 인간이라고 달려들기에 주거침입이랑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악을 질렀습니다. 그나마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고 가뜩이나 피곤했는데 뺨까지 맞아서 얼이 빠졌습니다. 그 길로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지금 내가 누구한테 싸대기 맞았는지 아느냐. 시어머니가 나한테 남편 잡아먹을 인간이라면서 때렸다. 집 해온 것도 나고 경제적으로 도움 주고 있는 게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나랑 이혼하던지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알아서 해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쉴 틈 없이 말을 쏟아내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만 나오더군요. 제가 제 무덤을 판 격이라 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이 기회에 시댁이랑 연을 끊던지 이혼을 하던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댁 찾아가서 남편 월급 통장이랑 내 통장 집문서 보여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장가왔는지 톡톡히 보여주려고요. 누구 돈으로 생활하기에 남편이 월급의 90%를 시댁에 투자하는지 알게 할 겁니다. 어차피 그 집에 돈 버는 거 시아버님 뿐인데 빚 갚고 생활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다고 쏟아내고 올 작정입니다. 추가로 이제껏 가져간 내 옷, 화장품, 살림살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지고 올 작정이고요. 남편 전화, 카톡 다 무시하면서 일단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시댁에 갈 작정이고요. 정말 생각이 있는 남자라면 자신의 와이프가 뺨 부은 거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처신을 하겠죠.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견디기 버거워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너무 절실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다들 슬프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또한 약한 사람이라 주변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마음이라도 부탁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미술 전공으로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같은 미술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같은 꿈을 꾸면서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여서 대학교 친구들은 다 같이 서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 날이 더 많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 저희는 서로가 멀어진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미래의 결혼을 약속하며 졸업 후 동시에 동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시작하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미래에 대한 서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아직은 결혼하기 이르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혼은 약속했고 저희가 더 성장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굳은 믿음이 있었고 어차피 같은 한 집에서 동거를 하기에 저희는 서로 만족했습니다. 같은 미술 전공으로 졸업은 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화가로 가는 길을 택했고 저는 미술학원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점은 함께 채워주며 힘이 됐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저희는 둘 다 3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투닥거리는 곱고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30이 넘자 주변에서는 또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이제는 슬슬 오늘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도 낳아야 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제 결혼식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자기 우리 벌써 같이 산 지도 6년이나 지났다. 시간 엄청 빠르지.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러네 벌써 그렇게 됐네. 시간 정말 빠르네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꺼내야겠다 싶었죠. 우리 나이도 벌써 30도 넘었고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밥이나 먹자고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 예민한 상태인 건지 컨디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를 꺼내면 서로 이것저것 대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도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만 들떴나 싶어서 기분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좋은 날에 다시 천천히 얘기하면 되니까 크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밖에서 따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은 늘어가고 원래는 저도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나가서 만났는데 요즘은 저랑 같이 안 가고 혼자서만 그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오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보면 항상 미소를 보내던 사람이 저랑 눈만 마주치면 인상을 찡그리고 제 눈을 피하듯이 고개를 싹 돌린다던가 말이죠. 그리고 술이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늘어나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무 일도 없다고만 하는데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답답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는 많이 예민해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행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림 문제는 아닌 듯 했고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선뜻 제가 먼저 물어볼 수 없어서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늦은 시간에 집에 오고 너무 늦게까지 안 들어올 때는 연락을 하면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밖에 있을 때는 연락도 거의 안 되니 답답할 따름이었죠. 저는 점점 남자친구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느낌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핸드폰을 잠가 놓지 않았는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것입니다.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오늘은 꼭 남자친구랑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저녁 늦도록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좀 해주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랑 사는 게 지겨워졌어. 네가 하는 잔소리도 듣기 싫고 나 혼자 있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내 남자친구가 맞나 너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할 수가 있나 싶었죠. 평소에 저희가 싸운 것도 아니고 저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지 제대로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따지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겨워졌다고? 혹시 다른 여자 생겨서 그런 거야?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가 다른 여자 생겼으면 우리 헤어질 거야. 남자친구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잔인하게 말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또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남자친구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만 보면 눈이 자동으로 찡그려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싫어진 걸까요?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봤죠. 혹시 결혼 얘기가 많이 부담됐었어? 부담되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랑 사는 게 이제 지겨워졌다고. 못 알아듣겠어? 다시 말해줄까? 남자친구는 또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진심을 듣게 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한지 남자친구는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전화가 오면 제 눈치를 한번 보고 나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더라고요. 요즘 남자친구가 만나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왜 저러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쉽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날이 갈수록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을 느꼈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은 반반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집이 정리되면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긴 시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이렇게 쉽게 깨질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고 행복한 미래만 꿈꾸던 저는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증금의 절반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집 정리가 다 끝난 거구나 생각을 했죠. 남자친구와의 긴 추억이 모두 끝나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울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함께 6년이란 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부부처럼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끝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깐요. 그냥 혼인신고만 안 했지 이런 게 이혼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저랑 살면서 법적으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를 않았구나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는 갔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스스로를 위로도 해보고 또 울고 그리워하고 한동안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저를 너무 걱정하시고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은 저랑 남자친구 모두 같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지만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헤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도 서로의 친구다 보니 먼저 저에게 연락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역시 친구들은 예전처럼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헤어진 남자친구의 소식을 알고 있냐면서 요즘 작품 개인전을 열고 있다면서 잘 지내는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많이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림은 계속 그리는지 나 말고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말이죠. 믿고 원망하면서도 항상 궁금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단순한 궁금증인지 내가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건지 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그의 개인전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는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반복하고 숨을 들여 마셨다 내뱉었다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는 못 들어가겠으면 들어가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림이라도 보고 가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아니기에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림부터 순서대로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무언가 설레는 듯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지금 새로 만나는 여자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표현한 듯한 추상적인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그림의 매력에 빠져서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작품 설명 좀 읽어보라고 재촉을 해서 읽어보고서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품 설명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에 첫 연애를 하며 느꼈던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추상화 설명인데 왜 이 작품에 저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마음을 표현한 건지 지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린 것도 모자라 이런 설명까지 해놨다는 것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헤어진 저와의 추억을 다시 그림으로 그린 것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작품 설명을 읽어봤죠. 역시나 저와 있었던 지난 추억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까지 돼 있었습니다. 점점 전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전인데 왜 굳이 헤어진 나와의 추억을 전시를 해놓았을까? 그림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또 다음 그림들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무거운 듯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설명을 읽고 보니 저와 헤어지고 본인의 마음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더욱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고 제가 질린다면서 저랑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고 저를 억지로 밀어낸 것도 그였기 때문에 정말 모순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는 무슨 생각인 걸까?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왜 나와의 일을 표현했고 설명까지 내가 그림들을 봐주기를 원했던 건지 이걸 보고 나보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지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계속 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러다 마지막 그림을 보는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아닌 새하얀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백지를 걸어둔 건지
저는 설명을 읽어보고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흐르다가 어느새 저는 점점 소리를 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그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력을 잃어갔고 실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명이 되기 전에 저의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던 것이었죠. 저는 한없이 울면서 그를 당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죠. 저는 지금 만나지 못하면 영영 그를 못 볼 것 같은 기분에 친구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지금 만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붙잡고 마구 울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다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는 연락이 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중 그와 연락이 되는 친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가 개인전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잠시 머뭇거리다 번호를 어렵게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 얘기하지 말고 나 대신 통화를 해서 만날 약속을 잡고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그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제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장소는 그와 제가 살았던 그 집 근처 동네 카페였습니다. 왜 굳이 이쪽 동네에서 약속 장소를 정했는지 이상했습니다. 일단 그가 있는 카페로 들어갔고 구석자리에 많이 수척해진 그가 보이더군요. 천천히 걸어가서 그가 있는 구석자리 앞으로 갔지만 그는 정말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일부러 조금 더 기척을 내기 위해서 의자 소리가 나게끔 들어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아닌 약속을 잡은 제 친구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을 하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내가 앞에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그에게 친구가 아닌 저라고 사실대로 밝혔고 그는 너무 놀라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아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을 했고 저도 마음을 추스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개인전에 다녀온 것을 말했고 그는 참고 참다가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더군요. 저는 아직 그의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쩌다 멀쩡했던 눈이 왜 갑자기 실명이 됐고 나 싫다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잘 만나고 있을 텐데 왜 헤어진 나와의 추억을 그림까지 그리고 개인전까지 열어서 그림을 전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춤거리며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는데 찬찬히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미어지며 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사실은 저와 살면서 눈에 이물감이 들고 눈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 안과를 가게 됐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정밀 검사를 해봤답니다. 검사 결과 눈이 점점 실명이 되고 있었다고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던 시점에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었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는 곧 실명이 될 텐데 저랑 결혼까지 하면 제가 그의 옆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뻔히 보여서 결혼 얘기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찡그렸던 건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저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찡그리면서까지 제 얼굴을 봤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저 말고는 다른 여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제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의 생각으로 인해 거짓말로 제가 질렸다고 했고 싫어졌다면서 다른 여자가 생긴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가 의심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나기를 바랬던 건데 하나하나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저는 그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느꼈죠.
정작 옆에 같이 사는 나는 왜 그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진작 눈치라도 챘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그와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싶었죠. 오히려 그가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게 힘을 줬다면 그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와 헤어지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그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설명하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저도 중간중간에 말하고 싶은 걸 최대한 참고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에게 시력을 잃고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묻자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 말고 평범하고 건강한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해 살기를 바랬어 라고 울먹이는 듯한 말투로 겨우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맞아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때 그가 딴 여자가 생긴 것처럼 말하고 저를 그렇게까지 밀어냈는지 이제야 그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본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걸 왜 저는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왜 이 동네에서 약속을 잡은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사실 저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제가 나간 이후로 쭉 혼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집을 정리한 것처럼 저에게 돈을 보낸 것이었고 그는 혼자 저의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제 흔적이 있는 집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지 가늠조차 되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그가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저를 위한다는 마음에 버렸던 일이었기에 그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가방에서 접이식 지팡이를 꺼내더니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선 모습이었지만 저는 결코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하게 그는 집으로 도착했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는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손이 잘 닿는 곳으로 위치를 조금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이 집에서 혼자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씩 알게 될수록 너무 마음이 아파왔고 제가 계속 옆에 있었더라면 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속상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보는 것처럼 이젠 제법 익숙해져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 잘 해내고 있으니 저보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곁에서 안 떠났을 거야. 이제 다 알게 된 이상 난 절대로 아무데도 안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된다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긴데 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옆에 있으면 지치고 불행할 거라며 반대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내 생각 변하지 않으니 설득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 저는 그날 이후 제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매일매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조금이나마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오지 말라며 저를 밀어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제 의지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저는 궁금한 것이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개인전 열었을 때 마지막에 왜 백지를 걸어둔 거야? 라고 물어보자 내가 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그날 딱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붓을 잡고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었거든. 그 말을 듣고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과 우는 모습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억지로 눈물을 참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제야 모든 일들의 수수께끼가 다 풀렸고 저는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읽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매일 표현했습니다. 그가 없는 생활에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옆에서 붙어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도 더 이상 자기가 밀어낸다고 해서 제가 밀어질 것도 아니란 걸 깨닫고 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변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그와 결혼식부터 올리고 싶어서 그를 설득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부부가 되었고 서로에게 더 의지하며 좋은 일도 함께하고 혹시나 불행이 찾아와도 함께 그 불행을 맞이하며 이겨내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무색했을 정도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문화센터도 함께 다니면서 남편이 배우고 있는 점자를 저도 함께 배웠고 그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저도 제 스스로 더 마음이 단단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도 아니고 앞으로 아기가 생기면 더 힘들 일도 많아지겠지만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일이 걱정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왔고 긍정적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가 아기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겠다며 행복한 미소로 그는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기와 새 식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40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만나서 결혼한 지는 대략 1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월급이라는 것보단 제가 한 달간 일한 만큼 받는 시기라 매달 월급이 달라서 정확하게 기재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최소 450만 원은 받고 많이 받는 달은 7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11시입니다. 밥은 회사에서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집에서 소주를 먹습니다. 급여 통장 자체가 와이프에게 있고 전 매달 용돈을 받아서 쓰고 살았죠. 고작 하루에 10,000원요. 처음에는 이걸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정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그리고 담배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편의점에서 탄산음료도 사 먹었습니다. 저거 다 해결하고 남는 돈이 하루에 대충 3,000원 정도 되는 거 모아서 오토바이 기름값 하면 정말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혹여 줄자라도 고장이 나는 날이면 저 3,000원에서 또 쪼개서 일주일을 모아서 공구 사고 공구가 고장 나거나 일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는 정말 힘들게 버팁니다. 아무튼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오다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며칠 전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처형 남편이신 형님과 처제 남편인 동서가 장모님에게 생신 선물로 돈을 드리는데 밥을 먹다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에게 따로 받은 돈도 없었고 지갑에는 달랑 5,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한테 집중되어 버렸고 제 아내는 옆에서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냥 지갑에 있는 5,000원을 건네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 나중에 아이 엄마 통해서 용돈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와이프는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하지만 제 아내는 노가다가 어쩌고 저쩌고 수입이 일정치 않네 어쩌네 말하더라고요.
그냥 와이프가 말하는 걸 느낀 그대로 쓰자면 저를 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앞에 있는 술 한 모금 마시는 중에 갑자기 처형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 제부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아내가 지금 여유가 없나 보네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계속 이 일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단 내 시간이 없을 뿐이지 어디서 돈 못 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너무 불쾌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실수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와이프랑 같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으면서 티격태격 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엄마 생일인 거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고작 5,000원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하루에 10,000원 받아. 너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시켜먹는 그 배달 음식 값도 안 되는 10,000원 받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란 거야. 네가 센스 있었으면 나한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이럴 때 다 쓴다고 말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루 10,000원씩 한 달에 일요일 쉰다 치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못 사 먹은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누가 쏜다고 할 때나 그때 가서 한 점 한 잔 얻어먹고 회식 때나 같이 한잔하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제 아내를 욕하는 것뿐이 안 되고 속으로 답답하게만 있기 뭐해서 익명을 통해서 남아 어디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올려본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와이프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서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것들 다 헛소리다 뭐다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처가집에 간다고 딸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말리고 싶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오늘 쉬면서 혼자 술 마시는데 내가 왜 지금 혼자 술 먹고 있지? 하면서 핸드폰 보는데 정말 전화할 사람이 없더군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던 친구들과 동료들을 다 잃었죠. 결혼 후엔 연락을 안 하다 보니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제 인생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돈 어디에 썼는지 통장, 카드 내역을 보니 이해 못할 것들이 많더군요. 백화점 내역이라거나 처가집에는 큰돈 보낸 게 몇 번 있는데 저희 친할머니에겐 매달 20만 원 보냈네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제 어머니이자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네요. 난 하루에 10,000원에 아둥바둥 살았는데 결혼하고 6달 동안은 일 많이 안 했지만 딸 태어나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점심 먹고 1시간 쪽잠, 저녁 먹고 30분 쪽잠 자면서 월급 600만 원 이하로 준 적이 없는데 지금 통장에 800만 원이라니 아내는 제가 출근하면 아침 대바람부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저는 회사에서 3끼 주는 거 꾸역꾸역 먹으면서 몸 힘들어서 비타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3만 원 주길래 25,000원짜리 사고 5,000원 챙기면서 좋아했던 내가 진짜 등신이네요. 와이프 결혼 전엔 은행에서 일해서 돈 관리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결혼 전에 막 적금 어느 게 좋고 어느 은행이 금리가 좋다라고 설명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적금이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장 내역을 찾아보니까 처형한테도 큰 돈을 보냈더라고요. 다른 직장 알아보라던 그 얄미운 사람한테도 돈을 보냈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도저히 혼자서 있기가 싫었고 같이 일했던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술 마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술값 10만 원 정도 썼네요. 이 간단한 걸 그동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 저는 시간을 내서 은행을 다녀왔어요. 혹시나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통장 새로 하나 만들고 제 명의로 된 카드 전부 다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진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혼 전에는 제가 모아둔 돈이 통장에 1억 8천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해서 그 돈 다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처갓집에서 큰 돈 필요해서 좀 도와주고 처형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제 돈을 빌려줬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다시 물었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생활하다 보니 돈을 다 썼다라고 하길래 그럼 적금은 들어놓은 거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싶고 도저히 말을 섞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적금 든 것도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장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언제 올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욕하는 글 쓰려는 사람이랑 같이 지낼 생각이 없다더군요. 왜 자기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그런 곳에 글을 쓸 생각을 하냐면서 오히려 제게 따지더라고요. 자기 가족들 욕먹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하길래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욕먹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친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져서 난 어디에도 말할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글을 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 버렸다고 했고 물론 내가 방관한 것도 있지만 너는 도를 넘어 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집에 들어와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이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와서 도저히 이 여자와는 살 자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서로 좀 이해해주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는 아니어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자기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말하며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니 딸 집에 보내겠다고 하셨고 퇴근 후 집에 가보니 와이프가 혼자서 집에 와 있더군요. 얼굴 보면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 답답하더군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기는커녕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자기 기분이 가장 최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었으면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너랑 사귀면서 내가 나한테 수없이 헤어지자고 해도 난 너에게 헤어지자고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난 적어도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상처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너에게 화 한 번 안 냈는데 이젠 나도 지쳤다. 너한테 상처되는 말 한 번만 할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서 담배 하나 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보자고 했고 저는 집에 있고 와이프는 다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번 와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저는 처가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처형처제, 와이프 이렇게 넷이 있더라고요.
처형 얼굴 보니 욱하고 화를 낼 뻔했으나 어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첫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같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고작 그런 일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처형한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는데 그거 벌써 1년 전인데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했죠. 그러자 처형은 그 돈은 제 아내가 빌려줬고 아내 돈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입금된 내역을 보면 제 명의 통장이라서 제 이름으로 입금됐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 했죠.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까지 하루에 10,000원 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400 넘는 돈 주었습니다. 많게는 750만 원 줬고요. 그리고 통장에 1억 8천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 지났습니다. 그중 5천만 원은 저한테는 아무 말도 상의도 없이 처형한테 빌려주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따로 돈을 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 나머지 돈은 당최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통장에 고작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와이프를 감싸려고 자기가 빌려달라고 했다고 대답하셨고 처형네도 갑자기 빚이 생겨서 자기가 와이프에게 빌려달라고 했다. 다 자기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렇게 얘기해서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와이프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드렸고 저랑 와이프는 둘이 공원으로 가서 3시간을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이죠. 아무튼 결론은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아이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그냥 장모님 도와드릴 때 빠져나간 돈, 그리고 처형에게 빌려준 돈 그걸로 정리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다 적고 나니까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깊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게 서글프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부디 이런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위로는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저랑 오빠랑 나이 차가 좀 있습니다. 오빠는 30 초반이고 저는 20대 중반이니깐요. 어릴 적부터 제 기저귀고 목욕이고 엄마를 도와 절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며 언제나 아버지같이 대해줬던 오빠입니다. 그런 오빠가 어제는 곧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푸들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 여자가 개를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미리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랑 부모님만 살고 있는 집이었고 저희 집에는 인사만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 외식하면서 밥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푸들 2마리 중 수컷은 예전에 자취할 때 윗집에서 학대받던 아이를 윗집 주인을 좋게 타일러서 겨우 데려와서 키웠던 아이고요. 암컷은 친구네 개가 너무 극성이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수컷 푸들이 외로울 것 같으니 저보고 데려가서 키워달라고 설득하더라고요. 친구네 부모님도 네가 정 안 된다면 유기견 보호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 너무 안쓰러웠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교육을 다시 시켜서 많이 얌전해졌어요. 여기까지가 강아지들 설명이고요. 이번 달 초에 저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20일 정도 지났고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전이나 같아요. 아무튼 오빠가 그 여자를 점심때쯤 데려왔더라고요.
개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날은 방에 2마리 다 넣어놨습니다. 점심을 먹고 왔다고 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집에서 TV 좀 보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더라고요. 그러고 부모님은 앞에 사람 좀 만나고 온다고 나가셨고 오빠도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랑 둘이서 귤을 까먹고 있는데 대뜸 그 여자가 강아지가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좋다고 달라들지도 모른다고 분명 수차례 경고를 줬어요. 싫어하는데 친해지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길래 안 무섭냐고 했더니 무서운데 같이 살 아이들이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보여주러 방 앞으로 가니까 애들이 열어달라고 방문도 긁고 하길래 얼른 열어줘야겠다 싶었는데 그 여자가 걱정돼서 무서우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거나 도망가면 쫓아온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저 좋다고 제 앞으로 와서 안기려는 암컷 강아지를 뻥 차버려서 애가 날아갔어요. 깨갱거리면서 기침도 엄청 하고요. 너무 놀라서 벙쪄 있다가 암컷은 얼른 안아주고 수컷은 사람을 좀 경계하는 편이라 자기 집에서 바들바들 거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언니가 같이 살 애들인데 이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사람한테 안 달려든다네요. 진심으로 이런 이상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걔는 계속 낑낑거리고 눈물이 막 나는데 오빠가 무슨 일이냐더라고요. 언니가 대뜸 강아지가 너무 달려들어서 교육 좀 시켰다고 낼름 먼저 말하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이 여자가 우리 강아지 찼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안기려는 거를 날 밀치면서 발로 찼다고 얘기했어요. 오빠는 놀라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강아지 수컷은 바들바들 떨다가 큰 소리 나니까 무서웠는지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어요. 암컷도 바들바들 거리면서 숨도 힘들게 쉬는 것 같았고요. 바로 아빠에게 집으로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폰을 뺐더니 던지더라고요. 전화는 끊기지 않은 상태였는데 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는지 그대로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이런 거 잃으면 좋냐고 네가 무슨 철부지 어린애냐고 그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니들이 키우는 개도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키우는 애들이고 너네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안기려는 걸 발로 차서 죽이려고 했고 니놈은 그렇게 니 좋다고 하는 애기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저런 정신나간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서 나한테 이 짓거리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오빠가 주말이면 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들이 오빠한테 안기고 저보다 더 좋아라 했거든요. 10분 동안 그 여자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눈만 껌뻑거리면서 쳐다보고만 있고 오빠는 제게 뺨까지 때리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윽박지르고 혼내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아버지가 너넨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오빠랑 그 여자는 작은 방에 들어가고 저는 강아지들과 다른 방에서 부모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대충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타이르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라고 걔가 보고 싶다길래 보여주려고 문을 열었더니 걔를 찾고 내가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교육 방법이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가 방으로 들어왔고 나한테 놀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저 정신 나간 여자의 편을 들었다고 했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수컷은 무서워서 방에서 앉은 채로 오줌 누고 내가 안고 있는 애는 숨도 힘들게 쉰다라고 했더니 부모님도 표정이 굳어지셨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랑 그 여자한테 뭐라 한다고 작은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암컷을 병원에 데려가겠다면서 이동장에 넣고 준비하셨고 저는 옆에서 계속 울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는 오빠와 그 여자 데리고서 제가 있는 방에 와서 다시 얘기하라고 오빠 여친 말로는 자기한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서 그랬다며 또다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긴 그렇게 들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윽박지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처음에 걔 보고 싶어 할 때 한 말이 뭔 줄 아냐면서 지네가 앞으로 키워야 할 걔니까 인사 좀 한다면서 웃으며 나한테 부탁했단 걸 말해줬죠. 그리고서 얘네는 내 개고 니네한테 절대 잠시도 안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키우는 애들인데 니네가 뭔 자격으로 내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냐고 소리쳤더니 오빠는 걔한테 환장을 한 것 같다면서 쪽팔린다 하더라고요. 저런 걸 오빠라고 같이 살았었다는 게 너무 더럽고 싫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내 강아지 잘못되면 신고한다고 말했고 평생 원망하며 살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간다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아가씨 다음에 봬요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하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길래 누가 너 같은 거 아가씨냐고 너는 다시 보는 날에 네 죽고 나 죽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윽박 지르고 욕을 하는데도 뒤돌아서서 싱긋 웃으면서 나갔고 아무튼 그렇게 결국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저 여자는 제가 오빠한테 뺨 맞는 동안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때까지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도저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낮 시간이었고 동물병원 문 열린 곳도 있어서 바로 엑스레이며 이것저것 찍어보니 크게 이상은 없지만 안정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모유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강아지 지금 새끼 낳은 지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모유 수유 중이었거든요. 그 여자도 이 사실을 오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드네요. 아직 모유 수유 중이고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발로 찰 수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20일밖에 안 된 새끼 강아지들 먹일 초유랑 분유 사와서 모유가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한테는 있는 그대로 어제 있었던 상황 인터넷에 올릴 거고 내가 이상한 건지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인 건지 물어볼 거라고 했더니 오빠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쓴 글이고 그 여자의 머릿속은 제가 알 길이 없으니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 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지금도 어제 일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나고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아무튼 제가 강아지에 정신이 나가서 오버를 한 건가요? 그 여자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른 그런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가족들과 오빠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이 글과 댓글도 전부 다 보여줄 생각입니다. 솔직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